이재명 지사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동안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나는 굉장히 유능한 거버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비리투성이의 나쁜 사업이 되어버리면 이걸 발판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본인의 과거가 부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여기에 다소 하자가 있었으나 안간힘을 썼던 사업 이렇게 갔어야 맞는데 지금 나는 그쪽에 하자는 전혀 몰랐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민간 영역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 모든 뭐 설계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 시절 그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는데 일찌감치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 사람들이 2009년부터 땅도 선점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두 번 개발 사업에 들어가 본 게 아니라서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는 아마추어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꾼들이었다. 내가 나의 불찰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이게 뭐 진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 저쪽의 사람들 이름이 다 등장하고 이게 관련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김준일 대표가 보기에는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겠죠. 어느 쪽 게이트다라고. 상황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름들이 다 섞여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이거를 좀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와 제 추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제목이 화천대유 특급 살인은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트 특급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라고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 오래된 소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열차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에르큘 포아르라는 형사가 우연히 타고 있었고 그래서 눈에 갇히면서 그 참여자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결국은 모두가 범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자들. 이건 스포일러인데 워낙 오래된 작품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고전이니까요. 네. 고전이니까.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게 아무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름이 나온 사람이 모두가 다 공범이다 지금. 다 같이 지금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가 예전에 이런 류의 게이트들을 여러 번 취재를 해봤는데 경향신문 기자 시절에 그냥 원래 다 이럽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뭔가 내 이익을 침해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돈이 다 건너가요. 그 원유철 고문, 그러니까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정무부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있었던 거니까 이를테면은 일종의 급행요식으로 뭐 이렇게 갔다든지 뭐 고문으로 한다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지사의 18기 사법고시 18기 동기고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할 때 그 변론을 맡았거든요. 네. 수원지검장 그만둔 다음에 이분도 자문 변호사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뭐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그 남욱 변호사라고 지금 미국으로 지금 출국한 뭐 그런 사람들하고 막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전부. 네. 알겠습니다. 이 쫙 정리된 글이 이제 페이스북에 있다. 제목이 화천대유 특급 열차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오리엔트 특급 살인 뭐 이거를 합친 건데. 뭐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공유가 한 450번 됐습니다. 그 글이. 반응은 괜찮을 것 같나요? 뭐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자기 지적 자랑을 한 글이 있었군요. 내가 아가스타 크리스티 작품 2개 정도 중에서 안다 이거 아니에요? 뭐 또 박연미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 진영 논리로 보시면 한두 끝도 없고요. 모든 전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고 관역을 그리면 관역을 한 2만 5천 개 정도 그릴 수 있는데 딱 돈 문제만 보시면 전 오히려 명쾌하다고 보거든요. 자, 돈 문제만 봅시다. 그럼. 자, 천화동인의 그 7명이 출자해서 모은 돈이 3억 원이에요. 네. 화천대유 5천만 원.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성남의 뜰에서 이 시행사업권을 받아서 그 땅을 수용하고 사람들한테 보상하는 업무를 해주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천화동인하고 화천대유 요 1호 이사가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뭐 누가 누구의 누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살을 바르고 돈만 따져보면 천화동인, 화천대유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400억 원대의 사채를 땡겨서 담보는 대장동의 이 시행권이에요. FF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그 시행권을 담보로 해서 400억 원의 사채를 땡겨서 이걸 몇 천억 원 단위로 불려낸 역대급 투기 사건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 사안의 아주 간명한 그 골조인데
정치를 싹 덜어내고 나면 이게 남는 거죠. 정치를 싹 덜어내고 나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야가 겨루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철저히 저의 심증입니다만 아주 일찌감치 대권을 꿈꿨고 큰 정치인이 되려는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아마 금전적인 문제가 직접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국민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두 가지예요. 이 시행권, 허가권을 왜 그들에게 주었는가? 그걸 넘기는 과정에 시장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가? 편의를 봐준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라는 게 꼭 현금으로 꽂히는 돈만 돈이 아니라 기회비용도 돈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금융권 컨소시엄이 3개였는데 셋 중에 왜 얘네들이 들어있는 하나금융 컨소시엄을 선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당시에 성남도시공사의 실제적인 사장 역할을 했던 유동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었다라면 여기에서 최소한 이재명 지사에게는 사람을 잘못 쓴 잘못은 인정해야 된다. 그런 책임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나는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혹여 그랬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까지가 이제 주변 캠프의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네. 이재명 지사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동안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나는 굉장히 유능한 거버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비리투성이 나쁜 사업이 되어버리면 이걸 발판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본인의 과거가 부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여기에 다소 하자가 있었으나 안간힘을 썼던 사업 이렇게 갔어야 맞는데 지금 나는 그쪽의 하자는 전혀 몰랐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민간 영역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 모든 뭐 설계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 시절 그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는데 일찌감치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 사람들이 2009년부터 땅도 선점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두 번 개발 사업에 들어가 본 게 아니라서 네.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아마추어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꾼들이었다. 내가 나의 불찰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1원 받았냐고. 근데 1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리액션이 나와버리면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이재명 지사의 관계가 아니라 거버노로서 내가 그 부분은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야, 두 분 말씀 이어서 들으니까 머리가 맑아졌어요. 며칠 전에 여기 앉아 계신 박지훈 변호사 앉아 있었고 박인미 기자 앉아 있는 자리에 김태현 변호사 앉아 있었거든요. TH김 1시간 동안 얘기했더니 그나마 정리하는 게 다 엉클어졌거든요. 그분들 계속 정치적인 이 어떤 논리와 이거 가지고 이걸 하니까 또 복잡해졌는데 정치를 싹 걷어내고 팩트와 돈의 흐름 그다음 어떤 행정으로서 이 문제를 네. 들여다보면 바른 행정이었느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었느냐 라는 기준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화천대유라도 복잡한 문제가 의외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아까 김준일 대표 말에 동감하는 게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용식 대원은 와 진짜 뭐 단독 어쩌고저쩌고 단독 어쩌고저쩌고 이런 쓸데없는 기사 보기 싫었는데 지금 두 분 설명해 주시는 정말 정리 잘해 주시네요. 사이다 마신 느낌이다. 이런 반응이 지금 엄청 많아요. 요 두 분 오늘 것만 출연료 한 12,000원 정도 더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오 밖에서 오케이 쌓이네. 오케이 쌓이네.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즉각적인 출연료 인상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저렴한 사람들입니다. 네. 누구는 50억 받고도 사실은 28억이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50억이라뇨. 자 이거 특혜 이 악재 50억 얘기 그럼 한번 해봅시다. 지금 2명 정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딸. 특히 한쪽은 특혜 분양 한쪽은 이제 특혜 퇴직금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뭐 근거를 대고 있긴 한데 좀 부실해 보이죠. 뭐 이명 때문에 산재라느니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단 한마디도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명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 화천대유 뭐 김만배나 뭐 이성문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배당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아 그래 워낙 많이 그러니까 머니 뭐 1,000억 2,000억을 벌었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뭐 갑자기 뭐 이명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산재다 근로복지공단에 뭐 신청도 안 한 산재 그것도 뭐 이런 식의 해명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 원래 김만배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같은 경우에는 법조를 출입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뭐 이제 법조를 출입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그러니까 법조를 옛날에 출입해서 김만배 기자를 잘 알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워낙 20년 동안 법조만 출입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자였대요. 사실은 뭐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건데 그래서 기자를 굉장히 취미처럼 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허투루 한 건 아닌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밝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온갖 인맥들과 다 연관이 돼 있었고 곽상도 의원하고도 굉장히 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돈이 오갔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이건 급행료입니다. 급행료이거나 아니면은 뭐 무마용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돈이 오간 사람들 보면은 다 거물급이에요. 다 거물급.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수천억 원을 혼자 먹으면은 어디선가 이거를 배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에도 하나 뭐 이렇게 사법부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다 정치권에도 하나 여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대충 이제 뭐가 했을 때 무마가 되는데 이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렇게 되게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대선 안 나왔으면은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지자체 그 지방 지자체단 선거였으면은 이렇게 문제 안 됐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까지 기자들이 모이지도 않고 관심도 그렇고 생각이 들고 이 특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당연히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죠. 박연미 기자 생각 어떻습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고관대작의 아들과 딸이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직급으로 만날 일이 얼마나 있느냐. 그 가능성을 수치로 따져보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거든요. 이건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가 나한테 반해서 나는 심지어 싫다고 한대 내가. 내가 싫다고 하는데 굳이 꾸역꾸역 우리 집까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여자 처음이야. 나 이렇게 이러면서.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라고 말할 정도의 확률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게스트들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 공대 3부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대선 주자들 상황도 좀 알아봅시다. 그 화천대 얘기만 너무 오래 한 것 같으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 이제 막바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뭐 사퇴한 사람도 많고 지금 뭐 정리를 좀 필요한 시점 같은데 김준일 대표님? 예, 일단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후보가 지금 사퇴를 해가지고 그 표가 또 이제 무효표가 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점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누적 득표율이 53% 정도, 53.01%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경선이 지금 2차 국민 경선이 그 10월 3일에 그때 이제 대규모 그러니까 일반하고 그러니까 일반 당원 그 국민 그 선거인단 투표가 있거든요. 그 거기서 이제 만약에 50%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따라잡지 못하면은 사실상 게임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의혹 때문에 좀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치열한 신경전,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윤석열 후보의 공약들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또 뭐 실언들 이런 게 나왔죠.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집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윤석열 후보가 했고 뭐 작게 5015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시사에 대해서 어떤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연미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그래도 가느다란 희망의 끈은 붙잡았지만 수도권에서 이게 뒤집힐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도에 나가 떨어질 만큼 외면하진 않았다. 호남의 민심이 참으로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호남 경선 끝으로 이재명 지사가 브리핑하면서 했던 얘기를 들으면 애써 이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이낙연의 앞마당 으로 좀 축소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해서 수도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지 모르겠는데 2주 전에 박연미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시면 물어보십니까? 이번엔 도덕성을 보는 게임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러니까 정치가 상당히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치의 어떤 수준, 담론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바로 직전 대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약간 정치에서 우리가 효능감을 상당히 느끼는 대선이었거든요. 우리가 해냈다라든지 민주주의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구나. 네. 그리고 나도 여기 지분이 있구나. 근데 지금 대선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담론들을 보시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기능만 보는 MB가 대통령이 됐던 그때 시절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딱 그때 네.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는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그 정책에 대한 담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책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뭐 이런 식의 그래도 좀 있어 배는 담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청약통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나 청약통장이 굉장히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어땠을까 싶고 왜냐하면 작게 5015 같은 경우는 이 말 자체가 어려워서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작게 5015. 그리고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고한 것도 언제 했습니까? 아니 그걸 다 외우고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만 집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략적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쪽에 생각해 보자면은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정치 얘기는.